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문종실록 제3부 조선판 교과서 논쟁 고려사가 완성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옛날에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다시 증보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메이크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때는 1451년 8월 25일 문종 1년입니다. 지춘추 관사 김종서가 이제 중앙관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때 잠깐 이제 역사 편찬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그 김종서가 마침내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편찬해온 고려 역사를 갖다가 국왕인 문종에게 바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고려사가 좀 의외로 저평가받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의 어마무시한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고려사는 뭔가 좀 되게 허술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고려사가 분량이 사실 이것도 엄청나요. 중국 24사에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분량이나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이제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막대한 분량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쉬운 거는 이제 고려사를 쓸 때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고려가 외침을 당하면서 수도가 함락되고 피난당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그 시대가 또 굉장히 험난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딱히 고려가 못나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원체 험난했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료가 이래저래 많이 소실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고려사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축약돼서 써진 건데 진짜 제대로 썼으면은 고려 역사도 어쩌면은 조선왕조실록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조선이 개국된 이래 태조는 정도전과 조준을 하여금 고려 국사를 편찬하도록 명을 합니다. 사실 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은 의뢰하는 행동 중 하나예요. 근데 이 고려 국사는요, 일단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삼국사기하고 다르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편찬을 한 편년체 형식입니다. 특히 서양의 역사서인 연대기들이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현대의 한국사 교과서도 좀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걸 이제 편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편년체 형식으로 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참고로 삼국사기는 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기전체, 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고려국사는 사실 좀 급하게 만든 거라 가지고 엄밀히 말해서 역사서라기보다는 자료 모음집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만들어져서 정책들을 시행을 하려고 보면은 전 왕조였던 고려가 어떻게 했었나 그 전례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제작한 자료 모음집에 좀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1414년 태종은 고려 국사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역사서라기보다는 자료 모음집에 가깝고 그래서 내용이 너무 소략하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지나치게 편향된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태종도 그 얘기를 한 거죠. 나도 개국공신 중 한 명이고 사실상 조선을 개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내용이 보니까 악의적인 그런 편집이 지나치지 않냐. 또 이제 정도전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니까 역사를 다시 개수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종은 자신들의 신복이었던 하륜과 이숙번으로 하여금 고려 국사를 개수하도록 명을 내리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를 담당하던 이숙번은 중간에 시건방을 떨다가 결국 유배를 가게 되었고 하륜 또한 이제 노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뜨게 되면서 이 담당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 작업, 태종이 명령을 내렸던 개수 작업은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 하다가 일단 세종대로 세종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미완성이 되고요. 결국에는 태종 때 못다 이룬 고려 역사 편찬서, 정확하게는 개수 사업이죠. 그거는 다음번 왕인 세종 때에 가서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세종 의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종 1년부터 스타트를 끊어요. 그렇게 해서 세종 기간 내내 이거를 갖다가 개수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마침내 문종 1년에 가서야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일어났던 작업이었죠. 문종 1년에 가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려사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종서는 고려사를 문종에게 바치면서 고려 역사를 왜 편찬을 하게 되었냐? 거기에 대한 연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김부식도 마찬가지였죠. 삼국사기를 쓰면서 거기다 표문을 올려가지고 왜 삼국사기를 갖다 쓰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듯이 김종서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김종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 등은 그 기특건대 새 도끼 자루는 헌 도끼 자루를 보아 법으로 삼고 뒷수레는 앞수레를 거울로 삼아 경계한다고 하니 대개 이미 지나간 흥망의 자치는 실로 오는 장래의 권계가 되므로 이에 편간을 엮어 감히 임금께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교훈을 추출해서 우리가 현재의 현실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고려사는 처음부터 편찬 목적이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어서 흥하게 됐으며 또 언제부터 쇠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고려가 끝내 패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쓴 게 고려사예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고려사 같은 그런 이제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던 역사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편찬 목적 의식에 의해서 아무래도 역사가 서술이 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학하고는 좀 이제 얘기가 달라요. 말 그대로 사실 자체를 갖다가 나열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갖다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본다. 역사와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러면 고려 역사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파악을 했대요. 일단 고려 태조 왕건이 삼한을 통일한 이래에 선정을 베풀었고, 광종 때 가서, 사실 광종이 좀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왕이긴 한데 이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광종 때 가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시험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이 되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유교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뿌리내리고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그 점을 좀 이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종 때 가서 최승로가 유교를 치국의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 성종 때 가서 종묘와 사직이 바로 섰다. 그래서 흔히 이제 현대 한국사 교과서에도 시험 문제로 단골로 나오시는 분들 왕관, 광종, 성종 똑같더라고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이 세 분이 중요한 왕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종 때 가서 천추태후의 전행으로 일시적으로 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졌다가 현종이 확실히 조선시대에도 고평가를 받습니다. 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고려의 중흥을 이끌어냈고 문종 때 가서 문화가 융성해지게 되면서 고려는 태평성대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논하게 되죠. 뭐 그리고 이제 예종이나 숙종 때 여진족과의 전쟁, 이게 좀 약간 불편하게 끝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도 잘 마무리하면서 고려가 그래도 이제 전성기를 향해서 쭉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선의 지식인들은 평가를 내렸죠. 그렇다면 조선의 지식인들이 본 고려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례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병으로 포위하여 임금의 자리를 엿본 것이 처음 인종 때 그 시초를 보이더니,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 그리고 나중에 또 묘청이 서경천도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건,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영모를 꾀하여 임금의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의종이 제의하던 때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죠. 이런 말미암아 거간, 말 그대로 이제 아주 크고 간악한 사람들이죠. 번갈아 선동하여 임금을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두듯이 세우니, 그러니까 무신 정권기에 왕이 특히 최충원 시기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냥 뭐 뻑하면 왕이 쫓겨나고 교체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강한 외적들이 번갈아 침범하여, 이게 몽골의 침략을 주로 이제 타깃으로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은 마치 풀잎을 베듯이 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은 고려가 몰락하게 됐던 그 시발점 서곡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은 이자겸의 난. 이게 현대 교과서 서술 방식하고도 좀 많이 유사해요. 현대 한국사 교과서도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시작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자겸의 난 때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특히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은 무신 정변을 맹렬하게 비난을 해요. 저것 때문에 고려가 결국에는 망했다. 그래서 이거 군인들이 권력 잡는 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
우리 태조께서 그러셨으니까. 자, 그 후 이제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일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충렬왕, 충수강 그 부자 간의 권력 다툼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나중에 가면 이제 충의왕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사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 폭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군들이 자꾸 연달아서 즉위를 하게 되면서 마침내 국군이 기울어가지고 천명이 우리 태조께 돌아가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고려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조선 지식인들의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선 입장에서는 저는 왕조인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내린 것과 더불어서 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고려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야지 조선이 왜 들어서게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고려사 편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현 시대의 정통성을 확보받으려면 앞 시대를 좀 많이 까야 돼요. 그래서 현대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대한 그런 이제 흑역사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어느 시대들 많이 까냐면은 조선시대, 거기도 많이 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고려시대로 가면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그렇게까지 비판을 많이 안 하죠. 반대로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자기 앞에 있던 고려, 특히 고려 후기로 엄청 비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앞에 있는 왕조나 국가를 갖다가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에도마코 정말 많이 비판을 했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부르봉 왕조 엄청 비판을 많이 했죠. 근데 조선도 그렇고 부르봉 왕조도 그렇고 에도마코도 그렇고 다 알고 보면은 왕조 국가의 끝판왕을 차지했던, 즉 왕조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 레벨까지 올라왔던 게 얘들이에요. 하지만 뭐 근대 국가 체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이제 청산해야 될 적폐로 이제 규정이 되면서 여러모로 이제 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을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뭐 일제강점기나 조선시대 역사를 비판하면서 좀 이제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 시대 저런 거라 있었어? 저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거를 뭐라고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지식인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다소 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려가 광종 때부터 칭제, 황제를 칭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뭐 고려태조 왕건이 삼한의 패권을 장악할 무렵에 신라의 경순왕이, 원래 이제 신라가 이 한반도의 패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패권을 넘겨주는 그 증표로 뭐라고 하냐면 왕건에게 해동천자 혹은 뭐 이제 삼한의 천자라는 칭호를 바치게 돼요. 이제부터 당신이 이제 여기서 킹왕짱 하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왕건은 천자라고 불렸던 것인데, 이를 4대 임금인 광종 때 가서 구체적으로 황제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진짜 황제 국가였냐 하면은 좀 애매한 구석은 있어요. 학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논란과 분쟁이 꽤 많이 되는 건데, 고려가 송이라든가 거란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는 분명히 자신을 낮춰가지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왕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황제를 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부적으로는 왕이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황제라고 한다 해서 외왕내제라고 하는데, 이 외왕내제 체제는 고려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의외로 이런 체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도 이런 형태의 국가였고요. 서하도 사실은 이런 형태로 가긴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단적인 예로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에 표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문이 본래 뭐냐면은 옛날에도 설명드렸지만 황제한테 바치는 글이 바로 표문이에요. 그래서 김부식이 고려의 황제인 인종에게 바치는 글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삼국사기 표문이 이렇게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놓고 보면은 고려란 나라가 황제란 용어를 제법 진지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긴 했지만 그렇게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조선은 처음부터 명에 대한 사대 외교를 표방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제후국으로 낮춰서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게 참 민망하게도 저는 왕조인 고려가 참람되게 칭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1419년 세종은 류강과 변기량에게 고려사의 기술을 명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 못다 이룬 것을 자기 때에 와서 완성을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칼을 뽑은 거죠. 그러면서 직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써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고려사는 줄곧 논쟁이 휩싸이게 되는데요. 세종은 자신의 직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류강과 변기량이 고려사를 개수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부분들을 그냥 여전히 감추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려가 칭제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면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나서 좋기 후세에 전하고 신빙할 수 있을 것이니, 사실에 의거해서 바르게 기록하라는 거죠. 직서를 하라는 건데, 반드시 전대의 임금을 위하여 그 과실을 엄피하려고 경솔히 후일에 와서 고쳐서 그 사실을 인멸케 할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게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종을 고쳐서 왕으로 일컬은 것도 사실을 쫓아 기록할 것이며, 묘호, 시호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말고 법례에 고친 것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칭제한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묘호 쓴 거, 시호 쓴 거, 그거 그대로 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도 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옛날 성현들을 놓고 보더라도, 특히 주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냥 사실 관계대로 썼다,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고려가 황실한 용어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민망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자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이걸 가지고서 논란거리를 삼냐? 세종이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던 거죠. 1423년 결국 세종이 직서 요구가 관철돼가지고 윤회가 개수 작업을 주도를 해서 고려 왕실의 참칭을 반영한 수교 고려사가 편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종의 요구가 반영이 되는가 싶었는데, 당연하게도 많은 신하들은 세종의 직서 요구를 반대를 했다는 거죠. 특히 고려사 편찬의 전임자였던 변기량이 극력 반대하고 나서요. 그래서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결국 수교 고려사의 편찬은 요것 때문에 이제 또 중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변기량도 이게 완전히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옛날 이제 역사적인 전례를 놓고 봤을 때 춘추에서 초장왕 같은 경우는 이 패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주에 천자가 있는데, 근데 장왕이 무슨 깜냥으로 왕이라고 하냐? 패자 주제에. 패자면 패자고 제후면 제후지. 근데 춘추에서는 장왕을 낮춰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라고 칭했지만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세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춘추는 너무 옛날 얘기고, 주자도 지금 뭐라고 했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주자의 뜻을 받아야 된다. 우리 성리학 국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생긴 거죠. 1438년 세종은 다시 한번 고려사의 직서를 밀어붙여가지고 권제로 하여금 고려사 전문을 편찬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제가 부정청탁을 받아가지고 내용의 일부를 좀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고쳤다라는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결국 고려사 전문 또한 반포가 중단이 돼요. 하여튼 다사다난하죠. 이처럼 고려사 편찬 과정은 직서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세종 누구십니까? 역시 또 이제 특유의 뚝심을 발휘하시는 그런 이제 정말 완고하신 왕이셨죠. 그래서 세종 31년 무렵 마침내 세종은 다시 한번 직서 문제를 관철해서 정인지로 하여금 고려사를 편찬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죠. 나중에 여기 이제 김종서가 이어받아서 가세를 해가지고 결국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본래 고려사는 편전체였지만 기전체 형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기전체, 편전체, 쉽게 말하면은 기전체 같은 경우는 각 인물 일대기예요. 그래서 크게 본기, 제왕의 일대기, 세가, 제후의 일대기, 열전, 각 인물 일대기, 그다음 연표와 그리고 각종 제도들을 기록한 뭐 서, 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고려사는 처음에는 편전체 형식으로 갔다가 기전체로 바꾸라고 해서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제 세종도 이 부분은 양보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조선이 치사한 행동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고려의 참칭까지는 그냥 직서를 했는데 고려를 본기로 넣자니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고려는 일개 제후국가였다라고 해가지고 고려를 세가로 이제 낮춰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약간은 좀 이제 치사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는 세가가 없어요. 왜냐면 삼국시대에 제후라는 관념이 원래 없잖아요. 그게 다 왕이었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사대주의에 찌들었다라고 그렇게 비평을 받는 삼국사기 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서는 본기에 들어가는 반면에 고려사는 세가로 이제 들어간다는 게 사실 참 요게 좀 이제 찜찜한 부분이긴 하죠. 하여튼 뭐 세종도 모든 게 다 이제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문종 1년에 와서야 다사다난했던 고려사가 완성이 되어서 문종에게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이 각고의 노력을 한 덕에 문종은 방대한 분량의 고려사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선의 왕들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전례를 갖다 이제 손에 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고려사의 분량이 꽤 방대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분량이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요약본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좀 우리가 참고할 때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요약본은 보기 편하게 그냥 편년체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고려사 절요. 절 줄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요 줄여서 요약했다. 그 고려사 요약본이 편찬이 문종 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도 완성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야 완성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역사에 대한 편찬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과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종시대 이야기인지 세종시대 이야기인지 좀 약간 아리까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문종이 우리가 이제 문약하다, 병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문종의 의외의 업적이 뭐냐면은 군사 분야였다는 거죠. 사실 이때쯤 해가지고 조선에는 국방상의 위기가 하나 찾아오게 됐는데 그것이 뭐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